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만 제로, 편법 제로, 한눈에 알아보는 불편한 아파트!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박동준 기자 그리고 임상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 신혼부부 주택입니다. 좀 이 신혼부부 주택 참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신혼부부들 집 사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월급 10몇 년 모아도 뭐 20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나와서 이 신혼부부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준 기자, 뭐 좀 오늘 주제 간단하게 뭐 브리핑 하나 좀 해주세요. 네,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전세 사기 관련한 건데, 신혼부부가 서울 은평구에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잔금을 치르고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 임차인이 들어와서 내 돈 내놔라, 보증금 내놔라 라고 들이닥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전 집주인한테 잔금을 치르고 이전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세입자는 그 전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았으니 새로운 집주인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보증보험을 드러났어요. 허그에 보증보험을 드러나가지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됐는데, 그분은 일단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허그가 대신 돈을 물어줬으니까 새로 네가 집주인 됐으니 네가 돈을 내놔라 우리한테. 근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전세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한테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허그한테 항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지가 승계가 됐으니 대의 변제를 해줬고 니네가 이제 돈을 물어야 된다,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거는 니네가 소송을 해서 이전 집주인한테 소송에 이겨가지고 돈을 받아내라. 제가 최근에 이거 사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허그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전 입장과 뭐 동일하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네. 법적으로 봤었을 때 네. 이 새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네, 보통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받으시죠. 그 다음에 실제로 입주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대인주의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제3자한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대항력이 유지가 되려면 대항력은 그 전입신고랑 주택 점유라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이러면은 대항력 유지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이 집이 비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빌라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이제 도배를 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렇더라 대항력이 없더라도 허그가 그러면은 돈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 집에 안 살았으면 대항력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임차권 등기 같은 게 있었으면 그 등기부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등기부 확인했어야 돼.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허그는 뭐 원칙적으로 한 거고, 잘못은 그 매입한 집주인한테 있다. 뭐 부주의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두 번째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우리 PD님께서, 저희가 그 PD님이 편법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세요. 한번 PD님 한번 두 번째 사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의 편법제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몰랐을 때 생기는 일들이라면은, 이번 사례는 이제 신혼부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생기는 건데요.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상품 지원 자격이 안 돼서 시중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무주택자인 아내가 이제 정부 상품을 받는 거예요. 생애 첫 주택 마련 디딤돌 대출을 해서 3%, 3.5% 내외로 받게 되는 거죠. 명의만 남편에서 아내로 가게 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상품으로 한 반 정도 낮추게 되는 사례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방법 굉장히 편법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편법이라는 말처럼 사실 뭐 불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이 부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좋게 말하면 악용하시는 거죠. 네. 오, 요즘 애들 머리
이게 오, 똑똑한데? 이거랑은 좀 다른 사례긴 한데 이 신혼부부 주택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이야 이제 애 한 명만 낳아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애 셋, 애 둘 다자녀한테 주는 혜택이 되게 컸었어요. 신혼부부 주택을 받기 위해서 3명을 억지로 갖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둘째까지는 임신을 해. 그리고 셋째에서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끊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혼부부 주택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 분양을 받았어.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적발돼서 취소되는 사람 꽤 많죠. 그런 거는 부정선거.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몇 건 그러니까 적발을 안 한 거죠. 사실 걸리면은 그거는 처벌은 다 되긴 하죠. 페널티가 있죠. 그 부분은. 네. 이거는 불법. 네, 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사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사례는 변호사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흔히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있는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하자. 응. 하나, 둘, 셋. 아니다. 오. 네. 네. 가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 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제 뭐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이런 것들 정해 두시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중 일부만 보내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실질적인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가계약이라는 거는 법에 있는 용어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대금이나 목적물이 정해지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요. 이미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배액배상하고 해제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 그 변호사님이 지금 박동준 기자 편을 들어줬으니까 네. 저는 지금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요. 좀 봤었을 때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계약이 취소가 됐었을 때 그 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가계약은 그 가계약금에 대한 저는 이게 본계약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업무하실 때는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뭐 가계약금의 배액만 배상하고 끝내시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법원 입장은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배액배상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배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급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상의 계약금 전체다라는 게 법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소송에 가시면 가계약금은 반환하고 끝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계약금은 포기할 테니 그냥 이거 취소하시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배액배상 해제라기보다는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그럼 해제한 합의다. 걸로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신 후에 이제 해약금 지급하고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이거 돌려주고라도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해제 안 하고 사고 싶으시겠죠. 만약에 이런 해약금 해제를 피하시려면 일단 그 배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돌려줘야 되는 해약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하면 이 계약은 배액배상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그 이행에 착수라는 게 대표적인 게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꼭 중도금을 넣으시고 중도금을 꼭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원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중도금을 지급해버리시면 이행에 착수한 게 돼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집을 살려고 할 때 대출이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막 근저당이 막 엄청 여러 개 잡혀 있는 집을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좀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특약으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면서 뭐 그 대금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이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의무랑 매도인이 근저당권까지 말소한 다음에 깨끗한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결정 등기가 말소가 안 됐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뭐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상담료 아끼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받고 하시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조금 다만 돈이 조금 더 드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혹시 이거 해가지고 변호사님 만약에 불편한 아파트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이거 자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수임료 좀 깎아주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혼부부 주택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메일 혹은 댓글로 저희한테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불편한 아파트가 편안한 아파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임상현 변호사님 그리고 박동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